2차 실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고 카피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에 걸쳐서 배울 텐데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카피에 대해서 배우는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이제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 이 카피가 무엇인지 정의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카피 창작할 때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카피 창작의 기본적인 원칙을 배웠고, 그리고 카피의 전략 전술에서 카피 폴리시, 카피 플랫폼, 카피 포맷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시에는 바로 카피의 구성 요소에서 총 14개의 그 요소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4개 중에서 첫 번째, 바로 헤드라인을 배우겠습니다. 헤드라인. 이 헤드라인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컨셉, 즉 주제를 잡았어요. 근데 이 주제를 소비자가 잘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꿔서 전달을 하게 되는 광고의 핵심적인 메시지, 이것을 바로 헤드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쇄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광고를 잘 안 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신문 광고, 잡지 광고 볼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전공책 보듯이 그렇게 열심히 보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인쇄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잘 안 봅니다. 근데 그나마 보는 게 이제 헤드라인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인쇄 광고에서 이 헤드라인은 소비자가 광고에서 이제 얻게 되는 정보의 도입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인은요, 광고의 아이디어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를 이렇게 설득하는 그 소구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헤드라인은 광고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고인 오길비는 이 헤드라인은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길비가 소비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특히 인쇄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대부분이 이제 열심히 안 보고 그나마 이제 인쇄 광고에서 보는 게 헤드라인 정도는 좀 이제 보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쇄 광고 독자의 거의 대부분이 이 헤드라인 정도만 훑고 지나가는 헤드라인 리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보는 게 헤드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헤드라인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면 그럴 경우에 이 광고주의 돈을 80% 이상이나 낭비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오길비는 이야기를 하면서 헤드라인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헤드라인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이 하는 그 기능이 무엇이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람들의 주의를 이렇게 끄는 일을 바로 헤드라인이 담당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헤드라인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일단 이 사람들의 그 주의를 끈 다음에 그 주의를 바디카피로 이렇게 유도하는 일을 헤드라인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헤드라인이 담당하는 기능은 이 헤드라인만으로 이 광고의 전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헤드라인이 하는 그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헤드라인의 크기는 어떠냐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가장 대체로 크게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볼드 처리를 해요. 이렇게 굵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헤드라인의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광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띄이는 곳, 그리고 가장 먼저 읽을 만한 곳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인쇄 광고일 경우에 이제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방송 광고일 경우에는 사람들 귀에 잘 들리게끔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눈에 잘 띄게끔 자막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 헤드라인의 양과 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헤드라인의 양은 이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헤드라인의 길이는 이 정도가 제일 좋다, 이런 정해지는 원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에 광고를 만들 때를 반출해보면요, 이 헤드라인이 긴 것보다는 짧은 게 더 사람들이 잘 기억한다거나 효과가 좋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광고를 집행하고 나면 이번에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그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기억나는 헤드라인 이런 카피를 좀 적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헤드라인이 너무 길면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서 제대로 못 적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헤드라인이 짧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이렇게 적어줬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의 양, 길이에 대해서 정해지는 원칙은 없다고 하는데 제 경험상 긴 것보다는 짧은 게 좀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헤드라인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작성하실 때는요, 이 헤드라인을 광고의 다른 요소들, 그러니까 바디카피라던가 비주얼 이런 다른 요소들하고 조화를 이루게끔 창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요소들하고 조화를 이루게 되면요, 여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고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꼭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서 조화를 이루게끔 창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메인 타겟들을 고려해서 이 타겟들의 수준에 맞는 단어라던가 쉬운 말로 헤드라인을 창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용하지 않는 문어체 이런 걸 쓰시기보다는 구어체,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주로 이용되는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헤드라인을 창작하시는 게 더 효과를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사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쇄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인쇄 광고 안에서 헤드라인을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인쇄 광고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헤드라인은 무엇인가요? 한번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헤드라인이 뭐죠? 헤드라인은 바로 아이보리 비누죠. 아까 전에 이 헤드라인은 광고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광고 카피를 크게 작성을 하고 또 이렇게 굵게 작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바로 아이보리 비누이죠. 이게 헤드라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광고는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보리 비누 광고는요, 광고사에 기록이 된 상당히 유명한 광고입니다. 일단 이 아이보리 비누는 정말 우연히 만들어지게 된 제품입니다. 제조 과정 중에 그만 실수로 너무 과하게 열을 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비누 안에 아주 밀도가 높은 공기층이 형성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물에 뜨는 이 비누인 아이보리 비누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가 1879년이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는요, 이 비누가 보통 굉장히 크고 무겁게 제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 호수라던가 강가 이런 데서 목욕도 하고 씻을 때 이 비누가 워낙 크고 무겁다 보니까 그만 물에 빠뜨려가지고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보리 비누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인 것 같나요? 뭔 것 같아요? 바로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지금 이 아이보리 비누는 물에 떠요. 그래서 기존 비누들처럼 물에 빠뜨려가지고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광고 안에서 그런 비주얼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카피를 보시면 물에 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순도 높은 그런 비누다. 굉장히 질이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광고 덕분에 아이보리 비누는 이 제품 판매율도 늘고 시장 점유율도 크게 증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광고여서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카피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오버라인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오버라인에서 이 오버가 뭔 뜻인가요? 오버의 사전적 의미는 뭐죠? 바로 위에, 위쪽에 이런 의미죠. 그 의미 그대로 오버라인은 바로 위에 있는 카피입니다. 어디에 위에 있냐면 헤드라인의 위에 위치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그 주의를 유도하는 카피를 오버라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어미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오버라인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버라인은 헤드라인 위에 위치를 하면서 이 아래에 있는 이 헤드라인의 내용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인을 좀 더 멋스럽게 꾸미는 일, 즉
수식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오버라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광고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단순성이에요. 단순 명료하게 광고를 창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오버라인은 군더더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헤드라인만 갖고도 메시지를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이 오버라인은 생략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여기서 사례 하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쇄 광고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오버라인을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광고는 이것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오버라인이 무엇인가요? 일단 그 단어미 그대로 헤드라인 위에 있는 카피, 그걸 찾아보시면 되죠. 자, 무엇이죠? 바로 깐깐한 물, 깐깐한 서비스가 오버라인이 되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은 제일 큰 거, 즉 웅진코이로 오세요. 이게 이제 헤드라인입니다. 근데 오버라인은 오버, 이것 위에 있는 거니까 바로 깐깐한 물, 깐깐한 서비스가 오버라인이 되죠. 지금 이 오버라인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을 수식하고 보완하는 그런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웅진코에이, 이 정수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수기는 일단 꼼꼼한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제공을 한다. 그리고 또한 소비자들한테 깐깐한 물, 좋은 물을 제공하는 그런 정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오버라인이 아래에 있는 헤드라인의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하고 강화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멋스럽게 이제 꾸미는 그런 일도 수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오버라인은 헤드라인 위에 위치를 하면서 그 내용을 수식하고 강화하는 그런 일을 하는 카피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또 다른 카피의 구성 요소인 서브헤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서브헤드에서 이 서브란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사전적 뜻이 뭐죠? 바로 그렇죠. 밑에, 아래쪽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 의미 그대로 서브헤드는 밑에 있는 카피입니다. 근데 무엇의 밑에 있냐면 바로 헤드라인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카피보다는 이제 위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헤드라인에 그 소비자의 주의라던가 관심, 흥미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바디 카피로 유도하는 브릿지, 즉 다리의 역할을 하는 카피를 이걸 서브헤드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이 서브헤드는 헤드라인 바로 밑에 위치를 하거나 아니면 바디 카피 바로 위에 위치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헤드라인에 붙든 아니면 바디 카피에 붙든 간에 어쨌든 헤드라인과 바디 카피 이 사이에 있는 카피들, 이것을 서브헤드 또는 서브헤드라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러한 서브헤드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브헤드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을 하냐면 일단 이 헤드라인의 내용을 이 서브헤드가 보완을 하고 강화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서브헤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오버라인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실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헤드라인만 갖고도 광고 메시지를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이 서브헤드도 생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고에서 중요한 거는 단순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제 군더더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광고를 창작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용이 헤드라인만 갖고도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면은 이것도 생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광고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SK 주유소 인쇄 광고인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서브헤드를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서브헤드는 그 단어 의미 그대로 헤드라인 밑에 있는 카피죠. 그 뜻을 알면 이제 바로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광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서브헤드는 무엇인가요? 어렵지 않게 찾으셨죠? 바로 이것이죠. SK 주유소에서 12만 원 상당의 주유 세차 혜택 받으세요. 이게 바로 서브헤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헤드라인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 기아 자동차 고객님이세요. 이게 헤드라인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소비자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 헤드라인에서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브헤드를 써가지고 내용을 보완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기아 자동차 고객일 경우
이 SK 주유소에 오게 될 경우 기름 할인도 해주고, 그리고 워셔액 한 통도 주고, 그리고 뭐 무료 세차 혜택도 주고 해서 총 12만 원 상당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정보를 이 서브헤드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헤드라인에 부족한 것을 보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 밑에 있는 이런 카피, 이것을 서브헤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카피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바디 카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 카피에서 이 바디가 무슨 뜻이죠? 그쵸? 몸체, 몸통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뜻대로 바디 카피라는 것은 이 광고 메시지의 바디, 몸통에 해당이 되는 카피를 바디 카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러한 바디 카피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디 카피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냐면요. 일단 뭐니 해도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정보를 소비자한테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의 특징이 뭐다, 장점이 뭐다,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가치가 뭐다, 혜택이 뭐다, 이런 것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일을 담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은 소비자가 이 광고의 내용을 좀 믿게, 그러니까 확신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도 들고 근거 이런 걸 제시를 해가지고 확신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바디 카피를 창작하실 때는 다음의 내용을 고려해서 창작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판매하고자 하는 우리 제품이 소비자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것을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카피를 창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잘 신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디 카피를 창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디 카피를 창작할 때는 크게 다음의 요소들, 즉 흥미성, 통일성, 명료성, 강조성, 설득성의 요소를 갖추게끔 바디 카피를 창작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흥미성 요소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바디 카피는요, 소비자한테 흥미를 줄 수 있게 창작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흥미를 줘야지만 사람들이 광고에 주목하고 그리고 끝까지 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흥미롭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끝까지 안 읽고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바디 카피가 소비자한테 흥미를 줄 수 있게 창작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무엇보다도 이 바디 카피의 첫 문장이 그런 역할을 잘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문장도 흥미를 줘야 되겠지만 첫 번째 문장만큼은 아주 강하고 직접적으로 작성을 해서 더 유독 흥미를 끌 수 있게 창작이 돼야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바디 카피를 창작할 때 또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바로 통일성입니다. 바디 카피는요, 광고의 또 다른 요소들, 즉 헤드라인이나 비주얼, 이런 여러 요소들하고 통일감이 느껴지게끔 창작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요소들하고 이렇게 일관되고 통일되게 되면요, 사람들이 딱 광고를 봤을 때 그 이미지나 인상이 하나로 집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 카피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고 효과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광고의 다른 요소들하고 잘 통일되게 창작을 하시는 게 올바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바디 카피를 쓸 때 또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바로 명료성입니다. 명료성이요. 그러니까 바디 카피는 단순 명료하게 창작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바디 카피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복잡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바디 카피는 단순 명료하게 창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바디 카피를 창작할 때 또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강조성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강조점을 더 가지고 부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 카피는 양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읽다 보면은 뭐가 중요한지 이거를 바로바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하다, 이건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강조를 할까요? 바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은 글자의 사이즈를 좀 키운다거나 아니면 뭐 밑줄을 긋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새로운 폰트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강조점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광고 카피를 창작할 때 또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바로
설득성입니다. 바디카피는요, 문학적 글쓰기가 아니에요. 바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상업적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설득력을 갖춰야 돼요. 이걸 고려하면서 창작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디카피를 쓰실 때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진실만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설득력이 제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카피를 쓸 때 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신문 매체냐 TV 매체냐 이런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바디카피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어려운 말보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어책 이런 것보다는 구어책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고,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는 그런 단어들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게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디카피 쓸 때 모호한 말보다는 구체적인 말 이런 것들을 쓰시는 게 또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카피를 창작하실 때는 이런 요소들, 즉 흥미성부터 설득성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바디카피를 창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바디카피의 크기를 보면요, 일단은 뭐 헤드라인, 오버라인, 서브헤드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디카피는 일단 양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헤드라인 크기로 이제 하게 돼버리면 광고 지면이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바디카피는 이 양이 많다 보니까 일단 크기가 굉장히 작은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5번째로 또 다른 카피의 구성 요소인 리드 카피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리드 카피에서 리드의 뜻이 무엇인가요? 사전적인 뜻이 뭐죠? 바로 그렇죠. 이끌다, 끌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앞장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바로 그 의미 그대로 정말로 이렇게 앞장서서 이끄는 카피입니다. 무엇 앞에 서가지고 그것을 이끄는가? 바로 바디카피입니다. 바디카피는 보통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적당한 군락으로 이 카피가 이렇게 딱딱 묶어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딱 배치가 되어서 이 바디카피를 소비자가 일단 읽기 쉽고 또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카피, 그것을 리드 카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어 뜻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단어가 이끌다, 앞장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의미 그대로 정말로 이렇게 앞장을 서서 이끄는 카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러한 리드 카피를 언제 사용하는지 이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바디 카피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호흡으로 이렇게 바로 읽기 힘들 때 리드 카피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사용을 하냐면 이 바디 카피의 내용이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내용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앞에 리드 카피를 붙여가지고 여기 내용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소비자한테 확실히 알리고 이해를 도모하려고 할 때 이 리드 카피를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러한 리드 카피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드 카피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바디 카피의 내용을 이렇게 딱딱 구분 짓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내용을 구분 짓고 그 앞에 이걸 딱 배치를 해서 여기 내용이 뭐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디 카피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리드 카피의 크기를 말씀을 드리면, 리드 카피는 뭐 헤드라인, 서브 헤드 이런 것보다는 작습니다. 하지만 바디 카피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디 카피보다는 큰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사례 하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KT의 네스팟 인쇄 광고인데, 이 KT 네스팟은 만원 사례 대잔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디카피에서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를 설명을 했는데, 이 바디카피의 내용이 딱딱 구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행사들 중에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이 행사에서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예약 가입해서 이제 고객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디카피의 내용이 딱딱 구분이 되니까 이 구분된 내용 앞에다가 리드 카피를 붙여가지고 여기는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다, 이것을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바로 이게 리드 카피인데요. 먼저 위쪽에 있는 카피를 좀 읽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월 1만 원 추가로 PC에 날개를 달자 메가패스. 기존 고객 감사 대잔치라는 리드 카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피를 통해서 여기 이 부분은 바로 이제 기존의 원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 이렇게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아래쪽 카피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의 없다, 요금 부담 없다, 내 스팟, 예약 가입 고객 축하 대잔치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 이 부분은 예약해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바디 카피 내용을 딱딱 구분해가지고 그 앞에 배치를 해가지고 여기는 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시키는 이런 카피들. 바로 이제 이런 카피들, 이 카피를 리드 카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카피의 구성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캡션인데 광고를 보시면 비주얼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이라던가 뭐 쿠폰이라던가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비주얼이 제시가 돼 있어요. 바로 이 비주얼 옆에 있는 크기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아주 짤막한 카피들, 그거를 캡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캡션이란 카피는 이 캡션이란 단어의 사전적 뜻만 봐도 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캡션의 사전적 뜻이 무엇인가요? 의미가 뭐죠? 바로 캡션은 뭐 사진이라던가 사파, 여기에 붙어 있는 설명,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 뜻 그대로 이 광고의 비주얼 옆에 있으면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굉장히 짧고 그리고 크기도 작은 그런 카피, 이거를 이제 캡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캡션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캡션은 그 의미 그대로 이제 광고에 제시되어 있는 그 비주얼 옆에 위치를 하면서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광고에 제시된 그 비주얼,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보완하고 이렇게 강화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람들이 그 비주얼을 보고 그냥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고요. 광고주가 의도한 대로 그 비주얼을 사람들이 해석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캡션의 위치와 크기를 보면은 일단 위치는 광고에 제시된 비주얼 옆에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크기는 이 비주얼보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이제 제시가 됩니다. 자, 이제는 아이캐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캐쳐에서 이 아이가 뭔 뜻이죠? 바로 눈이란 뜻이죠. 그리고 캐쳐는 잡는 사람,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 뜻 그대로 소비자의 이 눈을 확 잡아 끌기 위해서 사용하는 카피, 이게 바로 아이캐쳐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미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캐쳐 특성을 보면은 이건 이제 사람들의 눈을 확 이제 끌어야 되기 때문에 문장이 짧은 특성이 있어요. 만약에 길면 막 구구절절하면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쉽게 잡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짤막한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성으로는 일단 이 아이캐쳐는 사람들의 눈을 확 잡아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직접 손으로 쓴 듯한 글씨체, 보통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하죠. 바로 그러한 글씨체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폰트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폰트들 중에는 마치 손으로 직접 쓴 듯한 그런 느낌의 폰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용하거나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눈을 이렇게 잡아 끌려고 하죠. 그런 특성이 있고, 또 보통 감탄사라던가 의성어를 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감탄사가 탁 제시가 되면 사람들의 눈을 확 잡아 끌기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특성을 보면은 사람들의 눈을 확 잡아 끌기 위해서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죠. 눈을 잡아 끌기 위해서 뭐 감탄사를 쓰고 뭐 캘리그라피를 쓰고 그리고 문장도 짧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참스 서머 인쇄 광고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광고를 보시고 아이캐쳐를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카피가 눈을 확 잡아 끄나 한번 유심히 봐주십시오. 자, 광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이캐쳐가 뭐죠? 바로 찾으셨죠? 무엇인가요? 바로 캬라는 이 단어입니다. 일단 이 참스 서머는 그 동해의 해양 심층수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마시면
바로 이렇게 캬 하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좋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캐쳐를 보시면 마치 손으로 쓴 듯한 그런 글씨체죠. 그리고 감탄사를 이용을 했고 굉장히 짤막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눈을 확 잡아 끌고 있는데 바로 이런 카피, 사람들의 눈을 확 잡아 끌기 위해서 쓰는 이런 카피를 아이캐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카피의 또 다른 구성 요소, 즉 벌룬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벌룬의 뜻이 무엇인가요? 벌룬. 그쵸. 풍선이란 뜻이죠? 여러분들 만화를 보시면 이렇게 말풍선들을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만화에 등장하는 말풍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광고 모델의 생각이라던가 말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카피, 이것을 벌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벌룬의 기능을 보면 일단 이 말풍선, 이 모양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주의, 이목을 끄는 그런 역할을 이 벌룬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일단 이 벌룬을 딱 제시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흥미를 잘 유발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 흥미 이런 것들을 끄는 이런 기능을 이 벌룬이 또 수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벌룬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룬은 광고 모델 옆에 이제 배치가 되는데 보통 이 벌룬의 크기를 좀 키우고 그 다음에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다 이걸 배치를 해가지고 헤드라인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바디카피로도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광고 사례 하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65MC 비만 클리닉 광고인데 여기에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어떤 캐릭터냐면 우리 인간의 지방을 형상화한 지방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365MC 비만 클리닉은 소비자들의 이 의료 거부감을 이렇게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캐릭터 옆에 그리고 여성 광고 모델 이 옆에 이 벌룬이 등장을 해서 마치 이러한 캐릭터와 여성 광고 모델이 생각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음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자, 광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하자, 내일 하자. 내일 하자. 주문하시겠습니까? 카라멜 마키아토, 마키아토. 카라멜 마키아토요? 사이즈는요? 라지. 라지요. 단 거. 당신의 비만, 우리에게 맡기세요. 비만 하나 꽉 잡았다. 365MC. 이 광고에는 지방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 옆에 그리고 이제 여성 모델 옆에 이 벌룬이라는 카피가 등장을 해서 마치 이들이 생각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제 말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말풍선을 이용한 카피, 이것을 벌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카피의 구성 요소 이제 박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에서요, 이 바디 카피하고는 별도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제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벤트를 개최한다면 이 이벤트에 대한 규정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소비자한테 경품을 준다면 이 경품 제공 조건 또는 뭐 쿠폰을 준다면은 이 쿠폰 제공 조건 이런 것들을 별도로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이러한 정보들을 박스, 즉 사각형의 띠, 괴선을 둘러서 표현하는 카피, 그것을 박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박스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박스는 이게 지금 사각형의 괴선을 두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형식상 사람들의 주의를 이렇게 잘 끄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각형의 이 괴선을 두르다 보니까 광고의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서 뭐 비주얼이라던가 바디카피, 헤드라인 이런 거하고 이 박스의 내용을 딱 구분시켜주는 그런 일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SK글로벌의 스타스타 114 인쇄 광고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일단 바디카피에서는 이 스타스타 114가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하고는 별도로 다른 내용을 전달해야 됩니다. 즉 별들에게 물어봐 라는 페스티벌을 이제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따로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 사각형의 띠를 둘러가지고 이 별들에게 물어봐 라는 이 행사가
언제 열리는지, 그리고 내용은 어떤지, 그리고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경품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 박스 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각형의 띠를 둘러서 표현하는 카피, 이것을 박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보시니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요소, 즉 로고 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로고 타입은 줄여가지고 로고라고 더 많이 부르죠. 그리고 또는 이제 트레이드 마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브랜드 네임 또는 기업의 명칭 이런 것들을 다른 회사와 차별화를 도모를 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제품의 특성이라던가 또는 뭐 우리 기업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한 문자라던가 또는 문자 그림의 결합체, 이것을 로고 타입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바로 이런 거죠. 즉 아디다스, 그리고 LG전자, 삼성 이런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문자 또는 문자 그림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어서 이루어져 있죠. 이러한 로고 타입은 이게 법적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회사가 모방을 하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로고 타입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고 타입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일단 그 브랜드 네임 그리고 그 기업의 명칭 이런 것들을 다른 회사들하고 다른 경쟁사들하고 차별화하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제품 그리고 우리 브랜드, 우리 기업의 이미지는 어떻다, 특성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로고 타입의 위치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인쇄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로고 타입이 어디에 배치가 되냐면요. 여러분, 신문 광고나 잡지 광고를 볼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로고 타입이 어디에 위치하던가요? 그쵸. 그 광고 하단 모서리 부분에 배치가 되죠. 그 다음 방송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로고가 어디에 위치하죠? 네. 광고 끝부분에 이 후반부에 배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사례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고 타입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전달했던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이 광고를 보시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어떠한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가 사용되었나 이것도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광고 후반부에 나오는 로고 타입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가 뭔가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어떤 로고 타입이 나오나 이 두 가지에 주목해서 광고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본 이 아우디 광고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 가운데 어떠한 소구법을 활용을 했나요? 바로 그렇죠. 비교 소구를 이용했습니다. 비교 소구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서로 견주어서 둘 사이의 어떤 차별점, 우월성, 일반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표현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하고 알파 로메오, 벤츠, BMW, 볼보 이런 것들을 서로 견주어가지고 우리 아우디가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비교 기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이 키가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게 알파 로메오의 키였죠. 그런 다음에 이제 벤츠는 안락함이 유명하고 볼보는 안전, 그리고 BMW는 스포티함 이런 게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네 개의 특성을 다 가진 차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우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동차의 키고리가 아우디의 로고 타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아우디의 로고 타입을 전달을 했죠. 그래서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로고 타입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11번째로 슬로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 슬로건이라는 것은 일단 광고 캠페인의 주제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제품 브랜드의 특성 또는
기업의 철학, 주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짤막한 문구 그리고 기억하기 쉬운 문구로 작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카피, 이것을 슬로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슬로건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카피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좀 오랜 기간 반복해서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누적, 중첩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브랜드 이미지도 개선하고 브랜드 자산 구축 이런 데도 이제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카피죠. 이러한 슬로건의 기능을 보면은 일단 이 슬로건은 우리 제품의 특성이라던가 광고 캠페인의 주제라던가 기업의 철학, 주장 이런 것을 전달하는 일을 이 슬로건이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기능으로는 이 슬로건은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카피가 아니라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쓰게 되면은 중첩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미지, 그러니까 제품의 이미지, 기업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하고 발전을 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또 슬로건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슬로건의 크기와 위치를 보면은 이제 광고에서 이 슬로건은 보통 이제 작은 활자로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인쇄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 상단 모서리 또는 광고 하단 모서리 부분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방송 광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광고 후반부에 배치가 됩니다. 여기서 광고 사례 하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이 미국 내에서 우유의 판매량이 갈수록 급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미지는 어땠냐면 애들이나 마시는 거, 올드한 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당시 미국 내 언론이 이 우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위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위기를 타개하고자 미국 낙농업계는 바로 갓밀크 광고 캠페인을 전개를 했습니다. 일단 이 광고는 스포츠 스타라던가 모델, 영화배우 이런 빅모델을 광고 모델로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유를 마시면요, 이 입술 위에 우유 콧수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광고에서는 하나같이 이렇게 유명인들이 우유 콧수염을 달고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계속 시리즈로 반복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유명인들이 갖는 긍정적인 이미지라던가 매력 이런 것들이 그대로 우유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우유하면 애들이나 마시는 거, 올드한 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신선한 거, 새로운 거, 현대적인 거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갓밀크 캠페인 덕분에 우유의 판매량도 급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갓밀크 광고 캠페인 하나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뭐가 슬로건일까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떤 낯선 사람을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미래에서 온 너야.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정말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서 왔다는 이 사람이 행색이 너무 초라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드시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 광고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특히 슬로건이 무엇인지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Hey, I'm you from the future. You're me. I know. Drink this. It's working! Keep drinking! We did it! Got milk? 여러분, 이 광고에서 슬로건은 무엇인가요? 아까 전에 슬로건은 보통 이제 영상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의 후반부에 배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슬로건이 뭔지 파악이 되시죠? 뭐죠? 네, 그렇죠. 갓 밀크죠.
번역하면 우유 있니? 이 정도인데 아무튼 이게 바로 슬로건입니다. 자, 이제는 다음 또 다른 카피의 구성 요소 자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 화면에다가 문자 형태로 제시한 카피, 이걸 자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자막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막을 효과적으로 잘 쓰게 되면요,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률 제고, 이런 역할을 자막이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이 제시된 광고 영상, 이것을 이 자막이 보완도 해주고 강화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잘 전달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역할도 자막이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 영화 보실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외국 영화에서 밑에 자막이 있으면 우리가 그 외국 영화를 잘 이해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이것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자막을 잘 쓴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KB금융그룹 영상 광고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노래를 들려줘요. 근데 단순히 노래만 제시하고 딱 끝난 게 아니고요. 마치 이 노래방 화면 같은 그런 자막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노래 순서에 맞춰가지고 자막의 색깔도 이렇게 변하는 그런 자막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확실하게 이 KB금융그룹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게끔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막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광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의 변화는 계속되죠. 젊음에 더 많은 힘이 되고 기회를 더 많이 전해주고 성공을 더 많이 함께하고 국민의 내일에 희망이 된다면 꿈이 된다면 KB는 멈추지 않아 꿈 내일 희망 커져라 커져라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이 KB금융그룹 광고에서는 지금 노래를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제시되는 순서에 맞춰가지고 색깔이 변하는 자막, 즉 노래방 화면 같은 자막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노래만 들려주고 이렇게 끝나는 거에 비해서 이 자막 덕분에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화면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문자 형태로 제시하는 이런 카피, 이걸 자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는 13번째로 나레이션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레이션, 이것의 뜻이 뭔가요? 사전적 의미가 바로 이야기 또는 뭐 서술, 해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 특성을 지닌 카피인데 특히 이 성우의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그러니까 성우가 해설하고 성우가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런 카피, 이것을 나레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레이션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을 하냐면 일단 이제 영상이 제시가 돼요. 근데 이 영상을 이렇게 나레이션을 덧붙이게 되면은 그 영상을 보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 기능을 이 나레이션이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시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이것을 명료하게 소비자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 영상의 감정적인 효과도 더욱더 증폭시키는 그런 기능도 이 나레이션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디다스 영상 광고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광고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부터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광고 모델로 루마니아 체조 선수인 나디아 코마네치가 등장합니다. 나디아 코마네치는 13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참가를 합니다. 바로 이제 2단 평행봉 경기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세계 최초로 만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요, 이 만점은 2단 평행봉 경기에서 이게 신의 영역이라고 해서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13살밖에 안 되던 이 나디아 코마네치가 처음으로 만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기록 영상을 이제 광고 안에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다가 미국의 체조 선수인 리우킨의 그 경기 영상을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치 두 명이 이 연기를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그 두 명의 선수 사이에는 수십 년간의 그 시간의 차이, 공간적 간격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혹시 어색하지는 않나? 이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고, 그리고 나레이션이 이 성우의 말로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런 카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점에 이제 주목해서 한번 광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그녀에게 최저봉은 너무나 높은 곳에 있다. 하지만 나디아 코마네치는 세계 최초로 10점 만점을 받았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씩이나. 그녀의 눈빛이 말해준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어.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요즘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시대에 경기를 했던 건데 아주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었죠. 자,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 이 성우의 말을 통해서 이 제시된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이것을 해설, 서술을 합니다. 바로 그 덕분에 우리가 이 광고 영상이 어떠한 영상이구나 굉장히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나레이션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강화를 했기 때문에요. 바로 이렇게 성우의 입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이런 카피들, 이것을 나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14번째 카피의 구성 요소 CM송을 살펴보겠습니다. CM송은 바로 커머셜 메시지송, 이것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은 노래 형식의 카피를 이야기를 해요. 일단 노래이긴 하지만 카피이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어떤 정보를 전달하냐면 바로 우리 제품이나 우리 브랜드의 특성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는 뭐 브랜드 네임, 기업의 명칭 이런 것들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기능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제품의 특성이나 뭐 브랜드 네임, 기업의 명칭 이런 것을 노래에 이제 혼합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를 이용하니까 이 CM송은 사람들의 주의를 굉장히 잘 끄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CM송은요, 사람들의 기억력을 제고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노래 같은 거 이용해서 외우면 잘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 CM송도 이제 노래를 이용을 하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잘 그 브랜드나 그 제품을 기억하고 제인을 잘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CM송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동원참치 광고인데 여기에는 이제 광고 모델로 조정석, 손나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를 활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주의도 잘 끌고 사람들의 이제 기억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지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참치 요리로 참치 조리로 참치 이건 맛의 대참치 참치 사조산밥으로 참치 샐러드로 참치 이건 맛의 대참치 참치 미역국으로 참치 야야야 언제까지 이 노래를 부를 셈이야 참치 레시피 5조 5개 이건 맛의 대참치 동원참치 자, 동원참치 광고는 노래 형식의 카피, CM송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소비자한테 정보를 줬는데 어떤 정보를 줬나요? 일단은 동원참치, 이 브랜드 네임을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이 동원참치를 활용한 요리법이 많다. 이 레시피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이용하니까 어때요? 주의를 잘 끌죠? 여러분들 광고에 집중해서 보시지 않으셨나요? 노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래를 또 이용하니까 이게 우리가 흥얼거리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또 잘 기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 CM송은 노래를 활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의도 잘 끌고 그리고 기억도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카피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뭘 학습을 했죠? 강의 주제가 뭐였나요? 바로 광고 카피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총 4가지 요소를 학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피, 카피라이팅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특히 카피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의 뼈대에 해당이 되는 아이디어를 추출하고 그것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 것이 카피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피라이팅의 원칙에서 5I 원칙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피가 만약에 효과를 이렇게 발휘를 하고 싶다면 크게 5가지 요소, 즉 아이디어, 직접적인 충격성, 연속적인 흥미, 정보, 행위 유발 이런 요소를 이제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5I 원칙이다.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카피의 전략과 전술에서 카피 폴리시, 카피 플랫폼, 카피 포맷 이렇게 3가지를 배웠고요. 그리고 카피의 구성 요소 해가지고 총 14개,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 그 위에 있는 오버라인, 그리고 헤드라인 밑에 있는 서브헤드, 그리고 광고의 그 메시지의 몸통에 해당이 되는 바디 카피,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로고 타입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4개를 배웠고요. 자, 퀴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쇄 광고를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여기 카피의 구성 요소를 한번 맞춰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잘만 들었으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여기에 삼성 냉장고 인쇄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저기 먼저 1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카피의 구성 요소 중에서 무엇일 것 같나요? 일단 카피가 How to live sm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바로 슬로건이죠.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사용했던 슬로건이었어요. 이것을 이제 광고 상단 모서리 부분에 이제 배치를 했죠. 아까 전에 슬로건은 이제 광고의 상단이나 하단 모서리 부분에 위치한다라고 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저게 이제 슬로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2번은 어떠한 구성 요소인가요? 이거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 위에 있으니까 바로 위에 있다. 오버라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것은 어떤 카피죠? 네, 일단 제일 크고 눈에 확 띄는 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광고의 핵심, 즉 헤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지금 헤드라인 밑에 있어요. 그러면 밑에. 이것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죠. 뭐죠? 네, 서브헤드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바디 카피가 되겠고요. 광고 메시지의 몸통에 해당이 되는 바디 카피가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6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자와 그림의 결합체입니다. 특히 이제 광고 하단 모서리 부분에 위치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카피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 로고 타입. 흔히 줄여서 이제 로고라고 많이 부르는데 로고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안내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광고 카피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 이때는 바로 레토릭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레토릭이 무엇인지 그 정의, 특성 이런 개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수사법의 분류 및 종류에서 비유의 수사법, 변화의 수사법, 강조의 수사법, 그리고 소리의 수사법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카피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 카피는 아이디어를 말이나 문자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카피는 마치 꽃과 같아요. 이 식물에서 꽃은 나비, 벌 이런 걸 유혹하죠. 그것처럼 카피는 소비자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비자를 설득하고 제품 등을 구매하게 만드는 일을 하죠. 카피는 이렇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2주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